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볼까요?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 타주 점유자다. 라고 해서 이걸 답으로 구성했나요? 자, 사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접 점유자, 을이라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그래서 이 임차인 을의 점유라고 하는 거, 자, 직접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주 점유가 되게 된다 해서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2번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부분이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 점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추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될 것이고 평온 공인한 점유를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과실 없는 점유는 따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을 때 자,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해서 요 얘기가 같이 병이랑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동의를 얻지 못한 전차인이다 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 을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 그리고 자, 병의 점유를 얻었다 직접 점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 있는 전대차가 됐든 동의 없는 전대차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이 점유를 하게 허락을 해준 사람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자. 그래서 을도 갑도 결과적으로 간접 점유자가 된다. 그런 식의 논리고죠. 자,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을 때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자. 제일 어려운 지문이고요. 이 얘기는 저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되죠. 자,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요건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 볼 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의신탁 중에서 유효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부인이다라고 해서 갑이 사가지고요. 등기 명의를 누구한테 을 명의로 했다. 이게 이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될 테고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법률 관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바로 신탁자 명의를 넘겨준 사람이 대내적 소유권을 갖게 될 테고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의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가 되기 때문에 갑이 되기 때문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이제 이 수탁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된다. 제일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1번, 2번, 3번 정도로 끝내야 되는 그런 주제고요. 5번도 겁나 어려워요. 보니까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 자, 자주 점유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평짜리 토지를 누구한테 을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100평이 넘어갔는데 실제로 자, 점유한 면적은 200평이다라고 했을 때 그 100평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이것은 타주 점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실제 면적이 점점점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 되게 당황스러워. 이 판례를 외웠다는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왔었고 그 후로도 아마 안 나올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지문 속에서 이상한 판례 잘 모를 얘기가 나오면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이건 답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가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상 가장 어려운 것은 4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얘기를 한꺼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뒤에 명의신탁 공부하겠지만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울 그럴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도 까다로운 지문. 근데 이제 답은 항상 쉬운 데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까지 내용만 정확하게 숙달하는 게 필요하겠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험 문제 보실 때 이상한 판례 등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다 배제하고 가셔야 돼. 왜? 이 판례가 16년 만에 처음 나온 판례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도 역시 29회 때 이후로 다시 이 판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를 쫓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30회 때 또 나왔던 문제에서 29회 때도 직접 점유하고요. 간접 점유, 요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간접 점유, 다시 갑시다. 직접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한 사람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주임법상 대항 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고요.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개념을 가게 되면 을이 만약에 임차인이다라고 했을 때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만약 안 한 상태다. 그 상태에서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X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갑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인도받고요. 인도받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은 소위 대항력이 발생해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1번 지문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야. 임차인이요. 주민등록 등을 이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동거인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요 명제 때문에 그래요. 자, 대항력권은 이로써 인도라고 하는 거 임차인이 직접 이걸 점유하지 않고 바로 동거인을 점유케 하는 것.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간접 점유가 될 것이고 임차인의 동거인은 뭐가 된다? 직접 점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지금 임차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간접 점유인 경우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의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임법에서 대항력.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임차인의 동거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동거인에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이 임차인의 점유는 간접 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 간접 점유를 원인으로 해서도 어떻다? 대항력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고요. 2번 지문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해서 역시 까다로운 질문. 자, 우리가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십시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호인에게 점유하게 되면 을은 등기 청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한테 등기 청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이 을이 20년 전에 이 등기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지 않고 샀다고 믿고 있을 때 이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 되게 되는데 병한테 이 목적물을 임대차를 통해서 사용 수익을 하게 한 경우에도 이 사람 20년 지나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바로 간접 점유를 원인으로 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표현이고요. 3번 질문이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자,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다라고 할지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이게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탈당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통해서 을을 직접 점유자, 자신을 간접 점유자로 한 사안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 무단으로 전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은 얘한테 넘겨주는 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행사할 수 없다.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줬기,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뽑았나요? 해서 간접 점유자라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반환 청구, 방해 폐쇄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 행사할 수 있을 거냐? 자, 아까 똑같은 사안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통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병이 이 사람이 점유를 침탈해 갔다라고 했을 때 갑은 병에 대해서 당연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의 침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점유 보호 청구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논의의 핵심 이슈는 간접 점유도 뭐가 된다?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점유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간접 점유권의 침해가 있게 되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반환 청구권 같은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 얘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양도해 준 경우, 점유를 이전 합법적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이때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약 병이 을의 권리를 침해했다, 점유권을 침탈해 갔다라고 하면 얘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간접 점유자인 이 사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을 4번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간접 점유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제 가볼까요? 지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무효가 됐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목적물을 이 사람한테 인도를 해준 사안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 우리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뭐가 된다? 점유권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지금 이거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간접 점유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옳은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무효가 되더라도 지금 결국은 누구한테? 을한테, 을이 직접 점유를 하게 허락을 해줬으니까 을에게는 어떻다? 간접 점유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해서 조금 특이했던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30회 때 답은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좀 어렵네, 이 문제. 다시 갑시다. 간접 점유도 점유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긴 얘기의 결론, 간접 점유권도 어떻다? 점유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도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고요. 그래서 요 정도 30회 때 나왔던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8회 14번 문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답은 이제 1번으로 쉽게 뽑아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요 근래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갖고 주로 출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 28회, 29회, 30회 연속 간접점유 등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 1번 지문을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갑소유의 X 물건을 을이 절도 훔쳐갔습니다. 훔쳐갔습니다. 그럼 을은 일단은 훔쳐갔든 말았든 간에 점유권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갑이 이걸 다시 지 멋대로 들고 왔다. 또 절도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절도를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권리가 침해가 됐으니까 갑을 상대로 이 도둑놈이 법원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랬을 때 갑이 항변을 하겠죠. 판사님, 원래 이 물건은 내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것에 불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설령 갑에게 본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본권을 이유로는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일단 을의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점유물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갑이 다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을에게서 다시 물건을 찾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 멋대로 들고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자,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소가 제기된 때부터 어떻다? 나중에 판결이 확정됐을 때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이 파트가 좀 까다로워요. 뭐 소리가 없어. 아무거나 그냥 톡 치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해서 뭐 간단한 주제고요. 다음은 이런 것은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지문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지문 중에서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죠. 이건 이런 정도를 갖고 시험 문제 답을 뽑을 정도는 아니고요. 전후 양시의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케이스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20년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점유 외 전 점유자의 점유 같이 점유를 주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 그때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하자도 얻었다. 승계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요거 이제 설명드릴 텐데 민법 200조였었죠. 그래서 지금 동산에 대해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건 동산 얘기입니다. 한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는 등기 명의인이라는 사람. 등기 명의인. 자, 등기 명의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큰 이슈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위에 누가 들어놓여 있다고 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이 그 들어놓여 있는 사람한테 갖고 있어야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등기 명의인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등기 추정력 관련한 문제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건 소위 이게 민법 200조 조문인데 200조 조문 그대로 카피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사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점유를 허락한 사람을 우리는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26회 때 나왔던 명제고요.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심의 의사와는 아무 관련 없죠. 자기가 될 거로 믿고서 한다. 그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첫 번째 원인. 자, 이 첫 번째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모르겠다. 이 권원의 성질을 서로 입증해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게 되면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것이고 타주 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갑한테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의 집에서 점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진다 해서 키워드 깨진다.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무단 점유라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면 어떻다?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진다. 다시요. 자, 추정이 깨지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됐을 때, 상대방에 의해서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됐을 때만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해서 깨지는 게 뭐라고요? 무단 점유. 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깨진다라는 명제앞에는 딱 한 가지, 바로 무단 점유라는 것이 있을 때만 그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선의의 타주 점유자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서 요건 단순하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존 이익 한도냐 손해 전부냐라고 했을 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될 것이고, 선의의 타주 점유자 또는 악의의 점유자 등은 무조건 어떻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다시 머릿속으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주권을 가지게 된다.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 수주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그리고 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마지막, 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게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등에는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틀리게 나왔었고요.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죠. 4번,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 수주하지 못한 때 그 보상해야 된다. 요걸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 수주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그런 케이스 있었잖아요. 자, 갑소유 X 부동산, X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 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가졌는데 아직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염병 때문에 모두 출입이 금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 없이 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악의의 점유자, 설령 악의라 할지라도 과실 없이 과실 수주하지 못한 케이스니까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 자, 과실 없이 과실 수주하지 못한 때 보상해야 된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자,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승계한다 해서, 일단 뒤만 외우면 되죠. 하자도 승계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점유 계속 추정이 원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하자도 승계한다. 이 얘기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으로서 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쯤 점유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상속받은 사람 병이 마저 10년을 점유를 채웠다. 그래서 자, 이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가 이루어졌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병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점유취득 시효의 원인으로 해서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20여 년 전에 임대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바로 무엇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이 추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가 하자도 승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 없다고 치고요. 20년간 소유서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 그럼 등기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그림을 잡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야, 20년 전에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 라고 계약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때 등기 청구는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별개의 문제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중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년간 소유서로 평온 공인한 점유를 주장하면서 등기 청구를 행사했을 때 역시 갑이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20여 년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역시 하자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4, 12번 문제.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1번 점유자의 점유는 평온 공연에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답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유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선의의 점유 추정한다. 그러나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지문은 항상 어느 쪽이 됐든 간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서 아까 우리가 동산에 있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명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그 사람을 정당한 점유자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걸 나중에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3번 질문. 점유자가 점유 의뢰 행태에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이제 민법 200조 동산에 있어서 권리 적법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답 안 돼요. 그냥 항상 나오는 지문인데 답은 아니고요. 자, 4번 악의 점유자 끄트머리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을 보니까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수취하지 못한데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28, 29, 30회 때 약간 간접 점유 여기에 삐를 꽂혀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그동안 문제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과실수권,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악의 점유자 과실수권이 없으니까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설령 악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 다시 한번.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쟁점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저런 게 있었죠. 지금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제 현존 이익 한도가 선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그렇고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자기의 점유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야? 하자라고 하는 것도 다 승계가 되게 된다. 요 명제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점유권 파트가 전반적으로는 좀 그래요. 내용 자체가 좀 많은데 1년에 작으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문제 안에 스토리가 없어. 그냥 마구잡이로 깔아버려요. 그래서 방법은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지금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이런 문제가 좋지. 딱 떨어지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1번 선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한 데서 다시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 과실 수취권 선의 점유자는 어떻다?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파생됐던 주제가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허여할 수 있는 것도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능했고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소위 제척기간 1년인데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었었고요. 두 가지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케이스, 제일 쉬운 게 두 가지가 인도해줬을 때, 즉 침탈당하지 않았으면 어떻다? 이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제척기간 1년 도감 더 이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유치해서 가액의 증가 현저는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가 되게 된다. 해서 3번 틀리게 뽑았고요.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앞에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권 1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방해 제거 청구권 가능하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청구하는 것.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선의라고 되어 있죠. 정리면 바로 선의의 타주 점유자가 되게 돼. 선의의 타주 점유자 끝머리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에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될 것이고 선의의 타주 점유자라는 사람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논의의 핵심 이슈가 뭐냐면 현존 이익이냐 손해 전부냐, 배상을 하는 범주 현존 이익이냐 손해 전부냐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현존 이익은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에 비해서 손해 전부는 나머지 경우에 걸리면 어떻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해서 이건 좀 간단하게 답을 구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약간 이제 어긋나는 주제, 자주 나오지 않는 주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1년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잡단 얘기 보셨고 나머지가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8에 13번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상 다른 거 빼버리고 의미상 뭐로 봐야 돼?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유익비를 투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래도 이제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름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다시 갑시다.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거,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을 갖는 대신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액이 증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유예라고 하는 거, 바로 허용라고 하는 거,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게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1번, 자, 을이 악인 경우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과실수취권은 뭐야?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인정된다. 그냥 문제를 읽어보고 푸는 게 사실 아니에요. 문제를 전혀 읽어볼 거 필요 없이 지문 보면은 그냥 소리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요. 선의의 을은 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선의의 점유자는 어떻다? 바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과실수취권을 갖는 대신에 형광등 갈아 끼운 비용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3번 질문이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 볼 것도 없이 지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외운 공식에 따라 그대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지문이요. 자, 뒤에 보니까 선의의 을은 자, 점유 사용으로 인해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이거 틀렸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건물의 사용 이익 부분은 어떻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됐던 주제가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 주제로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5번 지문 보니까 비용 상환 청구는 지출할 때 즉시 연기가
도리한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할 때, 돌려줄 때 바로 지금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건물을 을에게 매도가 되고요. 자, 이게 계약이 나가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을이 이 X 건물을 누구한테 다시 갑에게 반환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형광 등 갈아 끼운 비용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무슨 얘기? 필요비 상환 청구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출했을 때 상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걸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모를 상황이란 말이죠. 아직은. 이건 이제 임대차에서는 그렇게 돼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그때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이 4번, 5번 지문은 신경 쓰시면 안 돼. 그리고 이 문제를 읽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을이 악일 때 과실수취권. 그건 틀렸지. 선인 점유자가 어떻다?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자, 선인 을은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선의 을은 과실수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건물의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건물을 을이 어쩌고저쩌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문 보시면은 외웠던 거 그대로 대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이제 지저분하다는 지문, 좀 쓸데없는 지문이 5번 지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가는 거예요. 다시 오겠습니다.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대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반환을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이래 갔었죠.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런 식의 공식들을 그냥 외워버리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갑의 물건을 을이 어쩌고 그림 그려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답 외우는 게 능사. 그래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자, 보시고.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오른편 되는 거죠. 과실 수취권을 갖는 대신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키워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뭐야?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가야 돼.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뭐라고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보니까 맞구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이구나. 타주점이네요. 해서 선이네요. 그러면 어떻다?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외웠던 것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니까 얘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의의 타주 점유자,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일단 오른편인데 좀 어려워요. 자, 앞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 자, 이 사람이 과실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물 사용한 이익은 돌려주지 않는 대신에 형광 등 갈아 끼운 비용은 어떻다? 당연히 그때 이제 건물의 사용이익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형광 등 갈아 끼운 비용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제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 얘기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권이 없으니까 건물 사용한 부분을 이익을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대신 자기가 형광 등을 갈아 끼운 부분이 있으면 그 돈은 어떻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대신 그래서 건물을 반환할 때 건물의 사용 이익은 누구한테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뭐는 주장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3번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4번 질문은요.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거 틀렸죠?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다 상환기간 허여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4번이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5번 악의 점유자 과실로 인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걸 보상해야 된다. 우리가 외웠던 것은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과실에 따라서 수취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과실 수취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가지게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 선의 점유자 할 수 없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그리고 법원에서 상환기간 허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유익비에 관한 부분. 마지막 선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고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번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점유자, 선의 타주 점유자죠. 이때는 손의 전부 오른편. 약간 응용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자 3번은 유보해놓고 4번 질문. 자 법원의 상환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5번 질문. 우리가 원래 외웠던 것은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워왔어요. 그런데 과실에 따라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2번하고요, 4번, 5번이 약간 응용 들어간 거야. 근데 응용 들어가고 자시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기본만 달달달 외우게 되면 거의 다 풀어갈 수 있고요. 대신 3번 질문처럼 조금 독특한 지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볼게요.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허여라고 하는 키워드, 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마지막 보상이라는 얘기를 할 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손의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지문의 한 80% 정도를 거의 다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기본이 되는 명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오른편 자 끄트머리 배상 보상 나와 있죠.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했을 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 일단 틀렸다 해서 현존 이익 한도는 뭐라고 써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어떻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 한도.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리게 구성이 된 겁니다. 3번 지문이요. 끄트머리 자 악의 점유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익 지출로 인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 자, 요 지문이 특이한 지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이제 점유물의 멸실, 훼손 등에 따라서 회복자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앞에서 이렇게 갔었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손의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어떻다? 손의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된다. 악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 쳐서 이자까지 다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요. 근데 지금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 꼭 지문 5개 중에서 꼭 한 개쯤은 약간 응용 들어가는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손의 전부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그냥 가장 기본되는 명제를 갖고 반복하다 보면 설령 3번 지문이 삑사리가 나더라도 답 고른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자 답이 2번이었었나요?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은 2번 뽑아놓고 틀린 걸 고르시오. 4번 지문이요. 유익비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옳은 표현. 그 다음에 법원이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 어떻다 허용할 수 있고 뒤에 송벌 주제인데 이때는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서요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부인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또는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해 준 경우 이때는 어떻다? 바로 더 이상 유익비 상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그때는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두 가지 이슈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그래요. 답은 사실 3번까지 가서도 안 돼. 만약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2번에서 끝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루틴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28, 29회, 30회 점유권에서 막 두 문제 뽑기도 하면서 간접점유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고 그동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예, 요 정도 보셨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 확인을 해 보이겠습니다.